네,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오늘 성관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논의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성관이를 길들이려는 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는데요. 쟁점들을 각설하고 시즌2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부채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오늘 경제본부에서는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채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목해야 할 뉴스까지 한 입에 쏙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된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호 연구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뒤에 처음으로 어제 민주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네. 집회 당시에는 큰 충돌이 없었는데 문제는 집회가 끝난 뒤에 경찰과 민주노총이 결국에는 충돌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예상했던 대로 서울 세종대로 주변 집회 현장에 긴장감이 어제 오후부터 감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면은 진압 방패를 들고 어깨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맨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본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시험 방송한다, 그런 방송차에서 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이 민주노총 쪽에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이 경찰이 허용한 이 집회 시간 오후 5시가 넘어가니까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다라고 해산명을 내렸지만 아무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오후 6시 30분쯤에 건설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오후 7시로 예정된 문화제를 앞두고 네.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 천막으로 된 이 양해동 이 시에 대한 그 시민 분향소 이거를 기습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경찰이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이다라고 천막 해체를 시도했고 네. 결국 강제 해산에 착수를 한 거예요. 네. 거기 노조원들 아니면 시민들 한 1,200여 명 모여 있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진입을 해서 천막을 뺏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들이 충돌했고요. 노조원 4명이 부상을 당해서 3명은 병원으로 갔고 1명은 그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상황이었고, 또 경찰은 이 해산 과정에서 노조원 4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을 또 했습니다. 네. 이렇게 충돌도 있었지만 본 집회 전후로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문화제도 어제 1시간 정도 진행돼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경찰도 어제 준비한 캡사이신은 분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다 보니까 노조도 약간 좀 조심해 보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조심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와중에 경찰에서는요, 살수차 제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윤희군 경찰청장의 말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경 진압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살수차 제도입 예상하세요? 그 부분은 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대응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집회 시위 중에 사고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다른 지역에서도요, 경찰의 물리적 진압이 발생해서
노조원이 부상당하는 상황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광양제철소 앞에서 이 경찰과 집회 중인 노조원들이 충돌하면서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 간부가 사실 굉장히 좀 심한 부상을 입어서 네.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서 좀 선혈이 낭자하기도 했습니다. 광양 그쪽에는 한국노총 소속 그렇습니다. 노조원분들이죠?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인데요. 네. 일단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포스코 하청업체 주식회사 포은행 노동자들이 네. 작년 4월부터 임금 교섭을 해달라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광양제철소 앞에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 포스코에서 교섭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난 29일 밤 9시부터 신고된 신고 장소에서 벗어나서 길 한가운데 고공농성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강경하게 이제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네.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공농성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31일 새벽 5시 30분쯤에 그 고공농성장으로 경찰관 4명과 소방대원 2명이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서 접근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사무처장을 진압을 한 것이죠. 체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도 영상 봤어요. 네. 이게 문제가 이제 경찰 쪽에서는 김준영 처장이 이제 사실 자기는 농성을 해야겠다는 입장이니까 접근을 막았을 거 아니에요. 뭐 칼을 그렇습니다. 들고 경찰 정글도를 위협했다. 이제 휘둘렀다는 네. 게 경찰 입장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어쩔 수 없이 진압해야 했다. 그래서 네. 이제 곤봉으로 진압을 했다는 입장인데 네. 사실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물론 김준영 사무처장이 이렇게 의자를 좀 해서 접근 못하게 하고 뭔가를 휘두르는 장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접근 못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분명히 제압이 된 상태인데 경찰이 곤봉으로 거의 1분을 이제 머리를 네. 집중 타격하는 장면이 이게 영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정글돈을 일단 휘두르지도 않았고 네. 접근 못하게 하려고 조금 이렇게 저항한 부분은 있는데 제압이 된 상태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곤봉으로 머리를 가격했느냐. 그래서 실제로 체포와 동시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네. 이 금속노련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밝혔고 이거는 저항하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과잉 진압이라고 밝혔고요. 네. 이 갈등이 광양제철소 앞 갈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게 이 바로 전날에도 김만재 위원장이 또 체포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국노총에 네.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미국에서 이게 흑인들이 그 미국 경찰에게 제압되다가 희생되는 몇몇 사건을 보면 이렇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뜨린 다음에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뒷수갑을 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봤어요, 저도. 논란이 네. 큰 장면인데 이 김만재 위원장이 또 30일에는 그런 방식으로 또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어제 열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정부의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대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뭐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입니다. 이봉우 연구원님, 예. 왜 포스코에서는 임금 교섭을 왜 1년 동안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간혹 말씀 저희 방송에서 한 것 같지만 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니까 진압하겠다라고 네. 정당성을 내세우고 노조에서는 네. 과잉 진압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이게 생존권이 달린 일이다. 이렇게 맞부딪히다 보면 네. 결국에는 갈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네. 결국에 이런 식으로 시위하는 분들하고 경찰하고 붙으면요. 그러니까 네. 공권력하고 붙으면 당연히 공권력의 물리력도 우수하고 네. 법적 정당성이 있어서 네. 보통은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집니다. 그러니까 네. 다치는 분들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가 근본적인 차원 교섭 의무가 있는데 교섭을 왜 안 해주냐. 왜 안 해줬어요? 근데 하청업체니까 또 안 해준다는 입장이거든요. 합청업체니까 우리 포스코 원청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 이게 맨날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란봉투법 문제도 여기서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잖아요. 꼭 이제 노란봉투법은 이제 그 여야 갈등이 심각하니까 좀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경산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사실 개점위협한 네. 상태긴 하지만 김문수 위원장. 이게 좀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물꼬를 정부가 사실 터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복귀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 박대초 정책위의장, 이미자 노동개혁특위위원장, 또 한국노총 출신의 김영동, 박대수 의원이 참석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사실은 노동계와의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타개하는 게 필요하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좀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여러 가지 대화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위원장은 본인이 할 역할이 그건데 네.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그냥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네. 비토가 있다는 거죠. 노동계에서. 당신하고는 대화 안 해. 이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바꿔서 노조를 향해서 뭔가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일각의 생각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또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사회주의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이런 모습들 또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는 민주노총의 기획 총파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노동운동했던 그런 운동을 펼쳐왔던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까지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향한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민주노총 다들 노동계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고 이 경사노위 대화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화에도 한국노총 좀 참여시키자. 왜냐하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뭐 대규모 도심 집회가 있었고 경찰의 대응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말고 한국노총을 파트너 선택하자 이런 얘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봉우 연구원이 전해준 것처럼 광양제철소에서 있었던 이 사태, 과잉 진압 논란 때문에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도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 이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노조분들도 좀 불법적인 파업, 집회, 시위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경찰 분들도 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너무 위험스럽게 하는 진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가 드디어 중간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이제 6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최종 보고서가 예상되고 이게 아마 마지막 중간 보고서일 겁니다. 네. 5번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중간 보고서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 후쿠시마 1원전 내부의 오염수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와 해외 연구기관이 그 샘플을 분석한 동일한 분석을 벌인 결과 한번 비교해봤다. 그래서 일본이 과연 샘플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거를 검증해봤다는 게 이번 중간 보고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을 보자면 이번에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대요? 그렇습니다. 면제부네요. 이게 뭐 면제부라고까지는 아무튼간에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류가 처음 겪는 이 오염수 방류 문제 그 정도로 확신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느냐가 계속 남는 문제인데. 그렇죠. 일단은 저 IAEA의 평가 결론을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면요.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이 방사성 핵종을 측정 분석한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적절하다. 오염수 내에서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다른 추가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물론 과학자들이 이제 100%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면 뭐 나왔다는 얘기인가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는 그러네요. 부분이고 수치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보고서 안에는 사실 상세히 기록돼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 오염수 샘플 측정하는 기술도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 샘플을 수집하는 절차도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핵심 내용에서 계속 얘기가 반복된 게 결국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시료라고도 했었죠.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도 적절하고 분석하는 방식도 적절하다. 그러니까 그건 다 알겠는데 그래서 그 시료 샘플 채취에 대한 안정성이 과연 전체 오염수의 안정성을 보장하느냐 이 문제 계속 사실은 그렇죠. 궁금할 수밖에 없는. 3-4군데만 뭐 시료 채취해가지고 조사하면 그게 정확하겠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미 바다를 낀 우리 지자체들은요. 방류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2월부터 이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단팀 이걸 구성했어요. 네. 이번에 오염수 시찰단에도 좀 부산시에서 좀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사실 거부를 당한 셈이 됐고 지금 보니까 수산물 방사능 또 바닷물 이거 감시 분석하는 방사능 평가반 수산업계 피해 조사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해양수산 총괄반 뭐 이렇게 4개 반으로 구성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 비슷하게 뭐 제주도 뭐 전남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들이 이렇게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어민들의 생계도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대응만을 만들고 열심히 검사하고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의 우려와 또 걱정 이게 좀 사그라들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시찰단의 결과 보고 발표 이후에 어민들의 얘기 뭐 지금 보도된 거 그런 거 봐도 오히려 더 걱정된다. 시찰단이 가서 한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고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지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계 위협을 덜 받게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하러 간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찰단의 활동을 제대로 검증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제 시찰단이 중간 결과 뭐 발표는 했지만 안정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시찰단의 활동을 좀 검증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찰 전에도 시찰 갔을 때도 이 시찰단을 좀 국회로 좀 출석을 요청해서 갔다 오면은 결과를 면밀하게 좀 국회 차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국회가 할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사실 조금 비효조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시찰 갔다 온 다음에 어쨌든 시찰단이 누구누구가 계시는지 어떤 연구원들이 계시는지도 일단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시찰단의 시찰 결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분석은 물론이고 이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분석 자체를 좀 국회 차원에서도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이 그렇게 실효적인 시찰 자체를 못 해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한번 이런 특위 같은 걸 구성해가지고 국회가 직접 한번 검증해보자는 사실 얘기도 지금 오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거 민주당도 오늘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렇죠. 일본이 협조 안 할 것 같은데요. 시찰단도 협조를 안 해줬는데 국회 협조를 해주겠느냐 이런 문제도 남아있어서 적극성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좀 걱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물어봐야 돼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찰단의 브리핑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았고 만족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국회 와서 국민 앞에 자랑하고 내용 자세히 설명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찰단에 총 21분이 계셨다 그러니까 뭐 사실 다 나올 필요는 또 없지 않습니까? 국회. 그래서 일부 좀 대표적인 그 자기 분야별로 대표적인 분들만이라도 나와서 좀 설명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봉호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우 기자님. 아니, 박정우 기자님. 쳐다보면서 이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간 자문단 구성해서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 차원의 시찰단이 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그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민간 전문가들도 포함된 시찰단이 갔어야 되는 것이고요. 시찰단이 다녀온 다음에 정부는 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한 것이기 때문에 시찰단의 이 활동 어제 결과 발표로 끝난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또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 그런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국회가 할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빠르게 풀려갔는데요. 다만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분기점 부근 작업 여파가 더욱 길어졌습니다.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북천안부터 13km 구간에서 정체 심한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는 만큼 비교적 원활한 1번 국도로 미리 우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원 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 일대로는 여전히 작업 여파받아 7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이후 영산 부근 2차로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있었던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이 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로 최영일 진행자님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자를 며칠 전부터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작진에서 아마 내일 어느 정도의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서 이제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이걸 발표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좀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의 중심을 제공을 하는 게 현금 복지고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윤 대통령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 이게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시장화, 네.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복지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를 선언해서 민영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박정우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에 맡겨야 되고 네. 이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물론 이제 바우처로 줘야 되지만 최소한으로 선별적으로 약자만 줘야 한다. 이런 보관을 어제 밝혔고 네. 또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은 복지 제도가 있는데 이제 중앙에서 통폐합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하면서 그 직접적 지원을 약자에게 선별적으로만 한 게 가능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이 굉장히 적은 분이 네, 있어서 이제 네. 최약자로 선정이 되신 분, 네. 그래서 선별복지 현금 지원을 받은 분이 그러면은 돌봄이나 이런 사회 서비스는 그 이제 시장화를 한다 그랬으니까 돈을 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현금 지원을 받은 이 소외 계층이 과연 돈을 내고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이게 거의 동시에 갈 수 있는 정책이냐는 일단은 우려점이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네. 따로따로 사회 서비스는 시장화하고 네. 현금 지원은 정부가 하되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제기되는 거죠. 선언적인 의미니까요. 아마 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코인옥으로 탈당을 선언한 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남국 의원이 드디어 17일 만에 국회에 나왔습니다. 출근길 기자들과 짧은 대화가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그 업비트 측에서 제기를 한 게 뭐 수상한 거래 흔적 이런 걸 제기했다는 거고 자금 세탁 가능성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터무니없는 얘기다. 업비트에서 사실관계 확인해보면 좋겠다라고 부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할 거냐, 의원직 사퇴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뭐 여러 번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국회 윤리특위에서 지금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이 김남국 의원 전체회의에 나와야 된다.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양형에 반영이 될 거다. 징계수에 반영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김남국 의원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나올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김남국 의원 입장은 여러 가지 이제 보도나 의혹 제기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사실 민주당 기류를 좀 들어보고 취재를 해보면은 점점 민주당 의원들 중에 김남국 의원이
결단 좀 내려야 된다. 네. 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목소리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김남국 의원도 고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 쪽 얘기도 뭐 자진 사퇴 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역구에서 선출된 이 지역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라는 원론적인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자진 사퇴 여부 이게 앞으로 좀 관심의 초점이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 의혹 제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윤리특위에서도 윤리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기에 좀 넘겨놓고 우선 거치 문제가 제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박 기자님 혹시 국회에 계셨어요? 어제 국회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전 기자분들이 김남국 의원한테 질문한 것 중에 네. 제일 재밌었던 게 국회 왜 나오셨냐고. 국회의원 보고 국회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왜 나왔냐고.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참 그게 제일 웃겼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당에서는 별도로 김남국 의원 의혹을 조사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도 4번째 전체회의를 열어서 코인거래소인 업비트 이서구 대표를 직접 불러서 네. 김남국 의원 의혹을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이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를 보면은 업비트 측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용했던 이 클레이 스왑이라는 거래 방식이 어렵네요. 그 방식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이서구 대표가 얘기를 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얘기했는데 이 클레이 스왑 방식의 거래는 이미 이 의혹 초반에 김남국 의원이 한번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 김남국 의원이 게임 업계로부터 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네. 무상으로 코인을 받아서 이게 나중에 혹시 이해충돌 같은 걸로 좀 이어진 것 아니냐,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으니까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남국 의원이 그때 이 클레이 스왑을 언급했어요. 그게 에어드롭으로 무상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클레이 스왑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치 서비스인데 코인을 거래할 때 잠깐 예치해두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걸 이용하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한 보상으로 이 토큰을 또 준대요. 그런 방식으로 받은 거지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검찰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클레이 스왑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단에서는 대선기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수사 중인 이 남부지검에 따로 수사 촉구서를 보내서 조금 더 수사를 빠르게 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사 진행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5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어제 오후에 선관위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내부 특별감사를 해봤더니 네. 이 박찬진 사무총장 또 송봉섭 사무차장 뭐 등 이제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이게 좀 사실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4명 모두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네. 정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수사 의뢰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박 사무총장의 딸 광주 남구청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앞두고 발생한 결혼을 충원하기 위해서 전남 선관위 경력 채용에 응시를 했습니다. 네. 박 씨가 16명이 응시한 경력 채용에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서 6명의 최종 합격자건 1명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인사 담당 직원과 면접위원들은 이 박 사무총장 딸이 응시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특별감사를 해봤더니 당시 면접위원 전원이 평정표 채점란을 비워둔 채 면접자 순위만 정해서 이걸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을 했다 그래요. 이 채점란에 왜 이제 비워뒀냐, 결국에는 이거 알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담합을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뭐 전화까지 했다. 뭐 인사 담당자에게 그렇죠. 네. 그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오고 점수가 있고요. 뭐 고쳐졌다는 얘기도 네. 있고. 박 사무총장이 자신이 이 당시 채용 정결권자인 사무차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의 채용에 대한 승인 업무를 회피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지금 밝혀진 아니, 거죠.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그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각 부처에 있는 장관들이 자기 장관 재임 시절에 자기의 자녀들을 그 해당 부처에다가 좀 경력직으로 채용해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선관위 내부에서는
자기 정화 기능이 없었나 참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도 뭐 감사원 감사는 거부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선관위는 그 기관의 헌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성 때문에 사무총장도 지금까지는 내부 인사로 계속 해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너무 골마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일단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사원에서는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 이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 직무에 대한 비위로서 이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원은 이미 자료 요청도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는 회계감사는 이미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직무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계감찰을 받는 전례를 남기게 되면 선관위가 독립성이 중요한데 나중에 이런 채용 비리 의혹 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거와 관련된 뭐 불법적인 의혹이 있다 그러면 또 감사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것만큼은 독립성이 헌법상으로 또 현행 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감찰을 받는 선례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자기네 권한만 누리려고 하고 지켜야 될 의무는 지키지 않고 선관위의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건 상당히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이슈 짧게 좀 다뤄볼게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하루 만에 많은 분들이 이용했다죠? 네, 개시 첫날 474억 원이나 이동을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대출 갈아타는 대환대출 하려면 지금까지 직접 은행, 금융회사 다 찾아가야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금리 차이 별로 안 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다 어떻게 다 찾아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만들어져서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많이 이제 비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인증서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게 좀 편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대출이나 대환 서비스 이용하고 계시다는데 뭐 자유롭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 자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저리 대출 상품 자체는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요. 낮아요? 왜냐하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4달 동안 30건 이용에 그쳤지만 역시 대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21건이나 벌써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환 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을 갈아타는 그렇죠. 거니까 추가 대출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피해자들이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분명히 효용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피해자들이 조금 호소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지금 은행 창구에서 대환 대출 서비스 신청을 거절당하고 있대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사기를 당한 그 전세 사기의 규모가 보증금 3억 이하여야 하고요.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소득에서 많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득과 무관하게 전세 사기는 이미 대출받은 거를 또 집과 함께 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좀 없게 해달라. 네. 조금 더 대상 자체를 넓혀주거나 아니면 전세 사기 당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일단 대환대출만큼은 조금 다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이미 뭐 법이 통과됐지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적인 개선 좀 정부에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일부 수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디저트송 4868님. 오늘은 6월 첫날 의병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매일 정치 뉴스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4868님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땅한 예로서 대하는 것을 대접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환은 기뻐할 환자를 씁니다. 보통 환영, 환호, 환희 같은 단어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소홀하게 대접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때는 문득 홀자를 쓰는데 이것을 발음할 때 글자 그대로 홀대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홀대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 쓰이는 한자 대접할 대자는 우대나 환대와 같이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받침으로 끝날 때는 글자처럼 예사소리인 대로 발음을 하지만 접대와 같이 니은 이외의 받침이 올 때는 된소리인 때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소홀하게 대접하는 것은 홀대라고 발음합니다. 홀대는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을 뜻하는 표현인 푸대접과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푸대접과 형태가 비슷해 보이는 표현으로 푸접이 있지만 푸대접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푸접은 남에게 인정이나 부침성, 포용성 따위를 가지고 대함 또는 그런 태도나 상대를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어머니는 손자에게 푸접을 하고 사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2023년 들어 신압으로 6번째로 맞이하는 새로운 한 달입니다. 6월 첫날이자 한 주의 중반으로 접어드는 오늘은 비가 오는 남부와 제주보다는 중부지방의 기온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예상 낮 최고 기온 27도, 세종, 대전 26, 7도, 광주는 23도, 대구와 제주 25, 6도 등을 보이면서 전국이 21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강릉은 오늘 30도까지 오르면서 덥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다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충청 남부로도 확대된 뒤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오늘 낮 동안 경기 남부와 충남권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경남 해안과 제주 산지 중심으로 20에서 80mm, 그 밖에 비 오는 남부와 제주 5에서 40, 전남 해안 많은 곳 60mm 이상이고 충청 남부는 5mm 내외입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면 광주도 29도, 대구도 30도까지 오르면서 내일 남부지방도 더워지겠고요. 6월의 첫 번째 주말 휴일도 전국이 28, 9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인데요. 기온이 높아 더워지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등 대부분 중부지방의 오존 농도는 나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522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5% 넘게 감소하면서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계 무역 적자는 2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한 달간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어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비교적 이른 시간에 밝힌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정보당국의 발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발사체 관련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경위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달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요 새벽 6시 40분에 북한의 우주발사체 위급 재난 문자 발송이 서울에서 종일 지금 홍역을 치렀어요. 네. 이번 사태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검색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재난 문자 받으셨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일산이라서 저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지 뭘 챙겨야 하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이 절체절명 위기를 느낀 그 순간 서울 시민들은 이것을 가장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뭡니까? 트래픽 폭주로 인한 접속 장애를 일으킬 만큼 한 검색어 바로 재난 가방이었습니다. 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뭐 새벽에 나만 짐 쌌어라면서 새벽 대피짐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챙겼다라는 가방 안엔 통조림이 있고요. 참치캔, 햇반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날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아침에 챙긴 각종 비상물품 인증샷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한 직장인은 라면, 생수, 휴지를 챙겼다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고요. 한 주부는 아이가 급하게 챙긴 가방이라면서 레고 등 장난감과 휴지가 담긴 가방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전문가가 추천하는 재난 가방 물품 있습니다. 3일간 버틸 수 있는 비상 식량과 그리고 생수, 손전 등을 추천을 했고요. 담요처럼 이 보온용품과 상비약 등도 필수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안전모까지 챙기면 더 덤으로 좋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막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 담으려고 하잖아요. 급하게 되면 오히려 몸무게 10% 수준을 넘기면 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 만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난 상황이 닥치면 제일 걱정되는 게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 왜요? 걱정 안 되세요? 화장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그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때는 그냥 아무 곳에나. 네. 아무 데나. 근데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런 것도 정리하는 곳이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돈이 없어 한 그릇 시킨 초동생 2명. 짜장면을 더 준 사장님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였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이 짜장면 하나를 시켜서 나눠 먹으려던 초등학생 2명에게 한 그릇을 더 내어준 식당 주인의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들은 초등학생 부모는 이후에 이 식당을 찾아서 짜장면 값과 손편지를 남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후에 28일쯤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버지가 짜장면 먹고 간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찾았다라고 전했는데 이 학생들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를 빤히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는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아니면 배가 불러서 그러니라고 물었고 아이들이
돈이 부족해서요라고 답을 하니까 네. 아버지가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더 내어주면서 음료수 한 캔도 공짜로 줬던 건데요. 며칠 뒤에 아버지가 가게에 안 계시는 날 하필 초등학생인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왔고 손편지와 함께 현금 8,000원을 가게 직원에게 주고 갔다고 말하면서 그 말을 듣고 출근한 아버지는 그때 짜장면을 조금 더 줄 걸 네.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썼고요. 네. 아버지는 가족들이 오면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아는 분이 계시면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생 때였는데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진짜요? 국민학생 때 국민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거기 떡볶이 하나가 5원이었어요. 5원이요? 상상도 못하죠. 5원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네. 돈이 없어서 10원 내고 2개를 먹었는데 옆에 계시던 한 어른분이 이렇게 100원 내면서 얘 떡볶이 좀 더 주라고. 그래서 그때 떡볶이 그때 한 20개 먹었었죠. 그때 기억이 나네요. 아유 참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네요.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이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자신과 결혼한 뒤 81세 모친을 모실 여성 직원을 구한다라는 채용 공고를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서 네. 참 논란이 많이 일고 있네요. 네,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에 거주를 전제로 해서 주 5일 9시부터 6시 근무 평생사원 모집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공고에는 총 10개의 항목에 달하는 필수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요. 3개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의 개발자 대표와 함께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에 출산이 가능한가 이고요. 잠깐만요. 왜 2024년 8월 8일 8시 이렇게. 저도 이 부분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장난인가 싶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네티즌들의 추측을 들어보니까 중국인들이 뭐 8일 좋아해서 뭐 그런 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면서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2023년 8월 8일 8시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입니다. 뭐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고요. 급여는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준입니다. 아니 500하고 1,000만 원은 2배 차이인데. 너무 그 차이가 감정이 네. 크죠. 그리고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왜 우리 채용 공고 보면 우대사항 꼭 있잖아요. 우대사항은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굳이 여기에 왜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되었고요. 글 자체는 해당 공고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냥 노예를 구하는 거 아니냐, 간병인도 월 400만 원은 줘야 한다, 10억도 모자란다 등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런 일들이 좀 근데 잦게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4월에도 보면 여중고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네. 울산시가 시비 250억 원을 들여서 기업인의 대형 형상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언론 보도는 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를 두고 예산이 너무 과하다, 네. 뭐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들인데요. 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 사업이고요. 250억을 들여서 현재 울산 과학기술원 부지에 최소 2명 이상 기업인의 대형 흉상을 건립하는 겁니다. 인물로 언급되고 있는 분들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 그리고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 롯데그룹 고 신격호 명예회장 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부지는 국도 24호선과 울산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하고요. 흉상 높이만 봐도 30에서 40m로 계획 중인 만큼 어디에서나 좀 눈에 띄는 조형물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울산을 방문하는 외지인이나 울산 시민들이 한 번쯤은 구경하게 되는 관문 랜드마크가 되는 걸 희망하는 건데요. 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 조각으로 유명한 러시아모어산 국립공원의 큰 바위 얼굴 조각상처럼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
울산 주민들이나 네. 다른 분들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 없어요? 그냥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어때요? 아니요. 비판의 목소리 당연히 있고요. 일단 사업비 자체도 250억 원 굉장히 과다하다라는 지적이 그러니까요. 흉상을 그럼 하나에 거의 120~130억 정도 들여서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나요? 맞죠. 정말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데 기업인을 우상화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인물을 강조하는 흉상 자체가 요즘 시대와 좀 시대 정신이 맞지 않다라는 비판의 목소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요? 이거는 그러면 울산시에서 이런 예산을 좀 통과를 시켜줄 가능성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전체 사업비를 자체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기로 해서 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울산시의회에서 제출한 상태고요. 네. 추경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한 6월 중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휴, 별일이 다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예, 서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 상금 부대변이셨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대표 신인규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힘들어요 요즘에? 네, 뭐 많이 힘듭니다. 그거 목소리랑 얼굴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아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 세워질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한다고만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네.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글쎄요. 이게 좋은 소리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반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좀 지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에 경계경보 문자 발송으로 혼란이 벌어졌는데요. 오늘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와 행안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고요. 서울시는 아니 행안부가 전국 17개 시도시에 보낸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지령대로 했을 뿐이다. 알아서 판단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런 건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고,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백령도, 대청면 중 사이렌이 고장나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의미한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입장이거든요. 문해력 테스트 느낌 어떻게 보셨어요? 신인규 대표님. 예, 우선은 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에 관해서는 총괄 컨트롤 타워고요. 이제 또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자 발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위임된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 건데요.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 안전에 관한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과잉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무원들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일지 아니면 행안부와 지금 서울시가 입장이 갈리는 것처럼 이것이 오발령인지 아니면 두 기관이 업무적인 그런 뭐랄까 소통의 그런 엇갈림 속에서 이런 잘못된 행정이 나온 것인지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더 파악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부 대변인. 네. 이거 지금 뭐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말다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 안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뭘 못했는지를 봐야지 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특히나 안보, 북한하고에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 비상 경계태세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본인들께서 뭐가 소통이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죠.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또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의 사과는 부족했다? 저는 머리를 숙였으니까 반은 적절했고 또 오발령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또 이게 뭐 사과이면서 배다 뭐 이런 느낌의 좀 어중간한 태도를 보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지나쳐도 모자라다. 좋죠. 그건 당연한 말이지만 모자른 것은
이런 시스템이 모자라면 안 돼요. 제대로 돌아가야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이런 거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시스템이 망가졌다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재인 정부 때 민방위훈련 다 하죠. 그리고 경계태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재난문제 시스템을 당시에 세월호가 있은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경계태세 부분에 재난정보 시스템 다 손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더 말하자면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그 탓하는 사람들은 좀 제대로 된 합리적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여기 좀 청원을 하면 정말 국민 안전이 지나쳐도 모자라다면 후쿠시마 원전 저는 그 오염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국가는 이런 자세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 계기로 실제 상황이면 어땠을까 막 그러한 반성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뭘 부족한 건지 그리고 뭘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일본의 제2 얼러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게 됐고요. 국무총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님 보시기에 뭐를 가장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네. 재난 그 자체도 공포스럽지만은 그 대응 체계가 지금 좀 무너진 거 아니냐라는 또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태원 참사 때도 정말 그 구조에 대한 실패 부분이 분명히 지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정부고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자꾸 전 정부 탓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서울시장님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당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원래 힘 있는 지자체장 이런 걸로 선거도 치렀거든요. 그렇다면 남 탓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당 출신이니까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안전 처리에 대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부 대변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번에 그 경계 경보를 했을 때 내용에서 완전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내용 자체가 그래 그러면 미사일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죠. 뭐 건물 안에 어디 지하 주차장 어디 그런데 문자 오시는 거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어린이 노약자부터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2 알러트 보면 대단히 구체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어디로? 네,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미사일 자체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 와 있고 이걸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대비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야만 비상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십시오. 32분에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41분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9분이에요. 9분이면요. 서울 초토화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 행안부, 국방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모두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 정말 더 이상 놀라게 하는 오발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대변인님,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NSC 주재 안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 아니요, 뭐 어렵진 않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체계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빠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지금 불안감을 좀 저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서영주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한은 정말 1%의 위험성도 적극 대처하겠다. 전 국가가 그런 태도로 전 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네. 성관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며칠 사이 정말 시끄러워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지만 성관이는 우리 안 받을래 이러고 있고 국민권익위도 조사한다고 하고 있고 여야는 또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성관이가 독립성을 내세워서 견제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러한 얘기도 있고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 문제 왜 나왔을까요? 지나친 독립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성관이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 지위는 맞되 네.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좀 제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을 어느 순간부터 대법관이 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뭐 이제 한 번 정도 빼고는 역대 계속 대법관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대 정부가 바뀌면 늘 선관위원장이 바뀝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돼 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관리에 있어서 좀 외부 전문가도 선관위원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적 측면을 여야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엄단하고 밝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니까 노태학 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냥 국정조사도 받겠다. 그래서 뭐 사퇴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정조사 여야 공이 원한다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자녀 특혜 의혹은 자녀 특혜 의혹인데 선관위의 어떤 지위나 그다음에 이게 반복되는 부분을 여야가 그냥 머리를 맞대고 가야지 또 정쟁하면 안 돼요. 선관위 좀 물러나라. 그럼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일은 선관위 좀 물러나라 이제 그만하시고 이거 중앙선관위 관련된 법을 우리가 여야가 맞대고 바꿔보자.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혜 채용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부분 많이 일어났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 뭐 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자녀 특혜 의혹이 꼭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일각에서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도 뭐 KT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한번 있었죠. 선관위 관련해서만. 선관위에 가서 그런데 이제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거 오늘 정우택 의원이 한마디 말씀하셨더라고요.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를 이재명 경기지사 표창장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드러났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드러났든 그다음에 아니면 그 전 정부에 드러났든 이거를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더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전 정부 탓하지 말고요. 그냥 자녀 특혜 의혹, 그냥 특혜 채용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만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신부대. 전 이번에 이 선관위 사례를 보면서 이게 공직자잖아요. 선관위도 이제 헌법기관이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는 기관입니다만은 공직인데 이렇게 공직에서 아버지 찬스가 이렇게 통한다는 게 저는 일단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뭐 추정컨대는 선관위가 독립성인 것으로서 뭐 감사원 감사도 잘 안 받았을 거고요. 상당히 독립성을 존중을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 이 안에서는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챙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선관위의 독립성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가 이렇게 일삼을 정도로 진화가 됐다 그러면 전 이 독립성에 대해서도 요 부분은 저는 손을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도 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선관위가 특수한 것이 333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그중에 호선을 통해 가지고 대법관들이 전통적으로 선관위원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관위라는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는 매우 미약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차제이 전 이번에 완전히 전수조사하고 뭐 위법한 건 다 고발하고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안 그러면 좀 국민들의 법감정상 이것은 넘어가기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막 선관위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문제야, 그러니까 사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뭐 전 정부만 가지고서 이게 해결될 거라고 전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선관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과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건 뭐 전적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인물만 물러나가지고 이게 해결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특정 인물도 책임질 것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고 뭔가 본질적인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조금 더 이번에는 좀 머리를 맞대고 저는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하나 덧붙이면 팩트체크하면 그러니까 좀 윤석열 정부가 이게 전임 정부 탓을 하는 게 변지수가 틀린 게요.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김영수 대법관이 추천해서 되긴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분의 판결을 보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진보적 인사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편도 아니고요. 이재명 지금 현 대표에 대한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의견을 냈었던 분이고요. 네. 노태학 위원장이. 그다음에 그 이석기 그 진보당 해산할 때 그 의원직 사퇴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직 사퇴 마땅하다라고 이런 판결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의 성향을 선관위원장이 갖고 있다 안 있다 이런 의미를 두지도 해서도 안 되지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탄압하고 하는 뉘앙스로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관위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시비가 자꾸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결국에는 여야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 선관위의 문제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발 여야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발 이 선관위 이 문제를 갖고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자기네들 사람을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으로 심으려고 하면은 또 이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김남국 의원이 어제 오랜만에 국회 모습 드러냈습니다. 서부대변님. 네. 왜 국회 왔어요? 제가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좀 일찍 왔네요. 계속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망다닌다.
도망자 프레임을 씌웠는데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게 6월 초면 올 거다. 네. 그냥 좀 기다려봐라. 한 17일 정도니까 지금 검찰 조사도 있고 몸 맨목으로 나와서 뭐 돌아다니겠어 하면서 그 도망자 프레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5월 31일인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좀 본인이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윤리위도 지금 열려 있고 본인이 나와서 좀 소명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부분 정리가 끝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반기 상임위 배정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상임위 구성이 되면 본인도 이제 의정 활동을 바뀐 상임위까지 안 나온다면 정말로 낙인 시키는 거죠. 이 양반 정말로 의정 활동도 안 하고 해태하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면서 의원직 사퇴도 안 한다. 이런 욕을 먹을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본인 얘기를 하겠다는 의지지 않을까. 근데 어제 태도 적절했나요? 왜냐면은 본인 일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했잖아요. 당이 시끌시끌했죠. 근데 죄송합니다. 뭐 최소한 유감 표명도 안 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법적 조치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맞냐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이라서 그렇다고 좀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편들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보세요. 이 일반인과 다르게 고위 선출직 공직자들은요 4가지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네. 그리고 뭐 사인 간에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은 처신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욕을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법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리특위에서 판단하는 건 법적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성철 선생님께서 얘기하듯이 이런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죠. 네, 신배 대변인. 일단 김남국 의원의 그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중에 핵심은 아무래도 거짓말했던 거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헌법기관이고 청렴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든지 지위를 남용해서 계약 체결 못한다라는 헌법상의 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상 본인의 재테크에만 올인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금 감정을 건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책임진 거라고 는 제가 알기로는 잠시 탈당이라는 명분밖에 지금 내세운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 지금 뭐 며칠째 자맹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월급 나오겠죠? 1,500만 원씩 또 한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을 안 해도 지금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뭐냐. 그렇다면 의원직에 대해서 본인이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사임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건 제명에 가까운 중징계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뭐 이제는 뭐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뭐 어떤 정치적 책임하는 건 이제 저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고요. 저는 국회에서 자정 기능이 살아있다라는 걸 이번에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고 민주당 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좀 자진 사퇴?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민주당 우리들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부대변인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당의 입장에서는 의원직 사퇴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네. 왜냐하면 그게 국민적인 시각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말하는 의원들에 있어서도 10분 이해가 되는 건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처리한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히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과와 어떤 조아리는 자세를 보였다면 이런 의원직 사퇴를 비판하는 의원들이 도리어 욕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당장에서는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네. 차라리 의원직 사퇴해라.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본인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원직을 정말 겉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본인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은 의원직 사퇴다라고 주장하는 반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옹호하는 목소리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친소 관계가 있고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김남국 의원을 감싸주는 게 원정주의로 비춰지면 결국에는 우리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시선이 매우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되는데 결국엔 우리가 나무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국민이라는 거대한 산을 보고 움직여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옹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 대표님, 네. 김남국 의원이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금 세탁 의혹이 있어. 이거 너 진짜 이거 더 큰 법적인 문제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김남국 의원은 이거 국민의힘을 법적 조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분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저는 이게 참 민주당이 야당 역할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비판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날카롭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승전 윤석열 비판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승전 이재명으로 간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뭐 대선 자금으로 또 연결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끌고 들어가려는지 이런 의도들이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전 이번에 제명하자. 이렇게 먼저 국민의힘이 말하고 조금 더 강력하게 조사에 응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 쪽에도 이런 거 했는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나서서 이런 제도적 허점 이용한 사람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도로 하는 것이 옳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대선 자금 얘기하면서 아직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에 의혹으로 자꾸 맞서는 것은 저 국민의힘에도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부 대변인님. 아니 대선 자금 세탁 의혹 어때요? 예, 자금 세탁 부분 어제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좀 면을 구겼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뭐 진상조사 TF를 열어서 업비트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업비트 대표가 이거 자금 세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라고 막 공표를 하고 막 언론에 흘렸어요. 근데 업비트가 당황을 하잖아요. 그런 사실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회의를 연 저희가 그냥 이미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거를 자금 세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민들이 보더라도 정말로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TF를 꾸려서 뭔가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로 자금 세탁 여지가 있다고 업비트 대표가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국민의힘이 어제 면을 안 구겼죠. 많이 구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정쟁하려고 이거 TF 꾸렸구나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 단장님이 이제 김성원 의원이신데 이분이 좀 자기에게 주목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좀 한 건 해보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 장영하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막 돈 따받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관계가 더 확인이 되면서 날카롭게 공세를 해야지 오히려 창피를 당할 수가 있다 저게 봅니다. 두 분 논쟁 좀 붙여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두 분 워낙 합리적인 분이라서 우리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있잖아요. 지금 원내 의원들, 중진 의원들 아무도 신청 안 하고 조금 좀 중량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신청을 했고 특히 이제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신 대표님 좀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몰라요? 그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나왔다가 이제 떨어진 분입니다. 호남 출신. 호남 출신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요.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이런 정당이 됐는지 저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당직에 꽂히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다 하고 싶어 하고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제 당대표도 되는 길인데 지금 이 최고위원 사퇴한 것도 태영 의원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보궐선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왜 현역 의원들 아무도 안 나갈까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그럴까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거나 이 지도부가 희망이 없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외에서 지금 한 6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이제 3분으로 경선을 좁혀서 한다는 것인데 참 공당의 지도부에 이렇게 인기도가 없다라는 것이 마치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그 인기도와 정비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 일각에서는 내가 최고위원 돼봤자 내 공천 내가 챙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일각의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최고위원 열리기 전에 한 8시쯤에 5분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사안을 결정해.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헛바지야. 그래서 안 할래.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맞아요? 그러니까 5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당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좀 거기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제가 국바세 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의 정당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 저희는 진짜 참을 수가 없고요. 정말 그동안에도 당대표 잘라내고 또 당대표 입맛에 맞는 사람 올려내고 그렇게 해서 지도부까지 짰어요. 근데 지도부가 지금 2달, 3달 만에 최고위원도 사퇴하고 그 최고위원 공석 자리도 지금 굉장히 시들시들하게 지금 인기가 사그러진 이런 지도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이시니까 국민의힘 좀 옹호 좀 해주세요. 제가 옹호하게 생겼어요 지금. 옹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남의 당이지만. 옹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옹호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아시잖아요. 공천을 결정할 수 있고 당무를 결정할 수 있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인사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누구나 막 서로 머리 들이밀고 미어 터져야 되는데 이 세 분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집권여당의 무게감으로서는 이 세 분이 밖에 이 말하자면 후보군에 도전 안 했다는 건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이 내부적으로 이 정도로 평가받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당을 평가하기보다는 이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력해서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면에 보면 용산을 또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그렇게 끌어올려서 세워놓고 핫빠진 아이들도 뭐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뭐 병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비하 같은데 그런 식으로 힘없이 세워놓으니까 그 최고위원 자체도 다 윤핵관 비슷하게 용산 눈치 보는 사람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쓴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쓴소리 한마디 했다가는 잘릴까 봐. 그게 뭐냐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 얘기 녹취에서 나오잖아요. 말 잘해라.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다. 그게 바로 공천과 직결됐다. 이런 부분들을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 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에이 거기 가서 도롱골 당하느니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런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반박하실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런 찬밥 신세가 된 지도부 이건 김기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 오인회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그 오인회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그 오인회라는 존재 자체가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정상적인 지도부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국민의힘이 저는 이거는 반성할 부분이다. 그래도 뭐 오인회가 실무적인 당직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최고위원 전에 좀 의견 조율을 하려고 모이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방송활동 시작했잖아요. 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방송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인지도를 통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구설을 통해서 이렇게 당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방송 많이 하시는 거는 뭐 수석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한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징계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자숙하는 것이 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정부의 집회 시위 강경 대응에 관련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찰이 막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진압하다가 그 간부가 좀 머리를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고요.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분신에 사망한 양회동 지대장 분향소 설치 문제로 경찰과 노조가 충돌했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서부 대변인.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집회 시위의 문화가 바뀐 게 80년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거리에서 그 철이탄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다 손수건을 갖고 다니고 치약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다음에 87 정치민주화가 일어나서 집회 시위 문화가 쭉 발전해서 평화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건 불법 집회야. 그러니까 건설노조에 보면서 이건 불법이고 노상방뇨 이런 거를 이유로 들어서 집회 시위를 단호하게 한마디가 내리니까 경찰청장이 그래 이제 캡사이신 쏘고 최리제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방패를 들고 곤봉을 들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야만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이게 왜 시대를 역행하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찰이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예전에 시위대가 돌 던지던 게 사라졌어요. 그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게 또 캡사이신이나 이런 식으로 포갑적으로 진압을 하고 집회 시위를 건거를 하다 보면 또 이 노동자들이나 집회 시위 하시는 분들께서 더 과격해지면 다치는 분이 더 생기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우리가 뭐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집회 시위는 이거는 다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이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있어서의 많은 개선점들이 매 정부마다 경찰청이요 집회 시위 개선안들을 마련해서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점차 축적돼서 지금 하는 게 폴스라인 치고 가두 행진하게 하고 다소 시민들의 불편들이 초래되지만 폭력이나 이런 충돌들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물리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건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보면 이게 불법적 부분들을 이게 뭐 아예 없어지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래서 체증을 하죠. 체증을 하고 그 체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입건하고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불법을 하면 되는데
불법적인 게 과격하다고 해서 곤봉으로 때려잡으면 됩니까? 그래도 막노에서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부는 칼로 좀 경찰을 위협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사실관계를 들어보니까 칼로는 하지 않았대요. 물론 체증이 돼 있을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보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막노에 올라가서 오죽했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네. 본인도 불법인지 알고 처벌을 감수하고 올라갔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렇겠죠. 근데 경찰이 끌어내려고 하니까 본인의 어떤 집회 시에서 자기가 알리고자 하는 바를 말하자면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을 오지 말라고 쇠파이프를 흔들었는데 경찰을 때린 적은 없다라는 게 이제 그쪽 노조 측의 입장이에요. 경찰은 맞았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책임이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 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부분을 강경지원하라는 발언 이후에 생기는 첫 사례잖아요. 네. 머리에 피 흘리고. 이런 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주의랑은 자꾸 이렇게 퇴행적으로 가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회 시위의 자유, 뭐 노동 3권 이런 것들 저는 더 기본권도 강조하시면서 불법 엄단 뭐 이런 것도 저는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에는 더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사실은 시위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뭐 야간 집회 뭐 폐지하거나 이런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권리는 열어줘야 되는 것인데 또 그 시위를 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막루위에 올라가서까지 극단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작년의 시위처럼 대중들의 발을 묶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건 공권력 투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권력도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균형 있게 당연히 편파적이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전 다만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 하시고 그건 경찰과 검찰이 열심히 하도록 지시하시면 되고 대통령의 입에서는 노동 3권이라든지 집회 시위의 자유라든지 자유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더 많이 하시고 그걸 더 장려하시는 쪽으로 나라를 성숙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하면은 잠깐만요. 한국노총에서 반발이 지금 심하잖아요. 어제 진압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경산위 김문수 위원장을 좀 바꿔서 한국노총을 좀 대화로 이끌어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한 방안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문수 위원장은 바꿀 대상이 아니라 이분은 애초에 임명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돼요? 저는 좀 옹호하라고 발언 건드렸더니 저는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은 너무나도 치우친 그 편향된 네. 노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평가를 논외로 하더라도 네. 최근의 모습에서는 상당히 좀 극단적인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노사정의 같은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는 적임자는 아니었다라고 네. 보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좀 균형 있는 인사로 바꿔서 좀 더 노동 정책을 합리적으로 풀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서부 대변인 30초. 30초. 네. 저는 이제 김문수 경산위 위원장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요. 네. 조정을 위해서 역할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한 분을 이 교체 카드를 쓰는 게 그래도 이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는 교체 카드를 쓰세요. 바꿔라. 아니 뭐 일 안 하는데 이거라도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면은 한국노총이 대화에 다시 그래도 이 정도 카드면은 한국노총에 나올 수 있죠. 저는 지켜보도록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영주 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미국 하원에서 디폴트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직 상원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디폴트 고비는 넘겼다고 봐도 되겠죠? 예, 이제는 좀 한숨을 좀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국가가 쓸 수 있는 소위 이제 부채 한도를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늘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계속 늘려왔어요? 그동안 늘려왔죠. 계속해서 이제 국가 경제가 이제 커져가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늘려오는 과정에서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여야가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를 따져오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야당이죠.
근데 네. 예산안의 결정권은 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협상을 하원의 메카시 의장과 백악관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를 했었죠. 그런데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여야 싸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특히 이제 강경파론자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좀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고 봐왔고 그동안에 수차례 이제 협상이 타결된 듯한 발언을 했지만 결국 표결이 나올 때까지는 확실히 어느 누구도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네. 다행스럽게도 조금 전에 이제 투표를 했고 네. 결과가 나왔는데 네. 찬성 314표, 반대 117표가 나오면서 여유 있네요. 여유 있게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 149대 71로 3분의 1이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3분의 2가 찬성을 했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미흡하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165대 46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원이 통과가 됐고 이제 절차상으로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될 걸로 보여지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이제 공표가 된다. 이제 문제 없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제로서는 뭐 이렇게 뭐 웬만해서는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은 네. 계속 반대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메카시 의장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반대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뭐 여야 싸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화당이라는 게 원래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태껏 이제 전통적으로 그래 왔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청취자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네. 하원 의장이면 그 이제 하원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메카시 의장이 하원의 장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다수당의 의장이 선거를 10번 만에 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화당이 하원을 그 다수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보통 이제 그러면 그 속에서 누구를 우리 의장으로 지목하자 이제 이게 나름대로 지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화당 내에서 선거를 10번 해가지고 메카시 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카시 의장의 어떤 입지랄까요?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역대 하원 의장보다는 좀 약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인정을 못 받았네요. 나름대로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화당 내 이제 프리덤 포커스라고 하는 그 일부 티파티 쪽에 이제 있는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이제 강경하게 나갔던 게 지금 현재 그분들이 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기소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도 좀 일부 있었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는 기후 협약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것들, 의료보험과 관련된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을 갖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결국 기후와 학자금 쪽은 민주당 쪽으로 손을 들어줬고 의료보험 쪽은 공화당 쪽을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나름대로 서로 적절하게 타협을 했고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그겁니다. 이걸 끌고 갈수록 서로 간에 내년 선거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진다라는 거고 짧게 말씀드리면 2011년에도 동일한 사태가 벌어졌었고 그때 당시 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역풍으로 인해서 선거가 뒤집힌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는데 재선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표면적인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각 그 의원들의 정치적인 셈법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적절선에서 타협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미국의 금융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추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세계 경제의 호재냐 악재냐라고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호재다. 좀 아이러니죠. 뭐냐면 제가 앞서 2011년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에 그때도 협상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 협상 과정에 있어서 타결이 됐는데 타결된 게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금요일 오후에 S&P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한 단계. 그러면서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큰 폭에 빠지면서 소위 블랙 먼데이가 나왔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시장이 요동을 쳤죠. 이걸 회복하는데 거의 6개월가량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뭐 데자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영국의 피치사에서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조금 낮춰본다 이런 얘기도 일주일 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 단계로 확고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안정화 들어가는데 왜 추가 금리 인상 얘기하나요? 지금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오는 것은 일부에서 이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주된 주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정도 올해 더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인정을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6월 달에는 뭐 스킵한다라는 거 이제 10일쯤 하니까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부채 한도 협상도 되고 더군다나 여기서 나름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쪽에 대한 예산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돈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IRA 법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 받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촉진되게 된다라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좀 덜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소비자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연결고리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처음에 협상 과정에서는 처음엔 약간 좀 이렇게 세게 붙잖아요. 세게 붙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기후와 관련된 예산에 이제 건드린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IRA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얘기는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사라졌고 이번엔 그 예산이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신재생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서로 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정말 저희한테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다행히도 이 예산이 그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요. 주요 34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GDP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위험도가 높다는 경고도 있었고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등 여러 곳에서 지금 빨간불이 켜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는 102.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더 많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뭐 인접 국가인 일본이라든지 중국 대비해서도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부채라는 것은 다른 일을 쓰기 위해서 하지만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크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가계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도에 대한 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채 부분을 보면 이제 기업 부채도 좀 봐야 되겠죠. 기업 부채도 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도 118%로 굉장히 이것도 높은 상황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면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특히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금리 상승기라든지 이럴 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 근데 한 가지 좀 미묘한 차이점을 보면 가계대출은 추세적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단계에 있어요. 줄어드는 단계요? 예. 고점이 105.5에서 102.2니까 3%포인트 정도 낮아진 거니까 이제 절대 레벨은 높다 하더라도 이게 증가 추세냐 하락 추세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계대출은 좀 하락 추세대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업대출은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다. 부채가 많다고 경고를 받는 이유가 이게 뭐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저는 속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속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채가 늘어난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년 올해 막대하게 설비 투자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설비 투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당장은 부채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미래에 이제 소득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는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단계 1년 사이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서서히 올랐으면 기업들 나름대로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만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이 적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뭐 집을 옮기시거나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렇죠. 옮길 때 자금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 이자에 따라서 내 소득을 계산하는데 갑자기 이자가 2배 올라가 버리면 그건 이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이 이제 그런 형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문제는 이제 경기 회복이 달려 있다. 아무래도 가계부채보다는 기업부채가 높고 특히 가계부채에서 자영업자분들의 비중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면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라면은 이거는 이제 그 소프트 랜딩 식으로 스무디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아킬레스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게 제 주위에도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9월이 만기잖아요. 네. 이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정부로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9월부터 만기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 이제 대출 원금이라든지 이자에 대해서 유예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대출 받았으면 오롯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만 찍혀온 것이지 내가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상환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냥 1,000만 원이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갚으실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그동안 무늬만 정상적으로 보여 있었던 1,000만 원이 없어진 1,000만 원인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3개월 연체가 되면 이제부터 부실화되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이제 부실 규모가 대거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전반적인 우리 그 소상공인 대출 규모를 보면 약 그 2021년 700조 규모에서 2022년에 1,000조 규모로 늘어난 상태예요. 1,000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늘어났고 이 부분에 다중채무 소위 말해서 3군데 이상 대출을 받았던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정부가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기존에 다른 또 대출을 받으신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라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뭐 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어떻게 그때까지는 정부에서 좀 올바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만기 연장이라든지 다른 조치를 꼭 정부에서 할 것 같아요. 만기 연장을 하든지 아니 이걸 따로 묶어가지고 뭐 패키지식으로 해가지고 회생이라든지 뭐 이런 단계도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도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정부가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투기성 대출이 더 조장하는 거 아니냐?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말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워딩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세를 내주신 분들이 기준 이제 전세가 만기되면 새로운 분하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돈을 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대출을 받아서 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상환제도에 걸려버리니까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게 이제 임대인들의 요구였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검토를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자라는 뉘앙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을 맡게 되면 다른 또 풍선 효과라는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신중론을 좀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이 정책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짧게 대안대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주거래은행 바꾸는 것들이 조금 좀 신중하게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원래 주거래는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왜냐하면 주거래를 한다라면 이자라든지 하는 건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동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은행을 못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학적용으로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바꿔야 되고 뭐 귀찮은데 이번에 정부가 그걸 플랫폼화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전에는 전환 비용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조금 더 세게 받아도 니네 딴 데 못 가지 우리 월급 받는 데서 다 할 거지 이랬는데 이걸 정부가 풀어줘 버린 거죠. 그러면 은행들이 스스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고 눈치 보기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고 주거래를 바꾼다? 그거는 좀 한번 좀 고민 단순하게 0.1대만 바꾼다 이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 차용주 YG경제연구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이었습니다. 시사본부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